아마 9월 가면요. 네. 또 그 점도표, 뭐 경제성장, 물가상승 이런 전망치가 나올 텐데 네. 모든 게 밑으로 떨어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질 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정상화되어 있으면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져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달부터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네. 기업 이익이 더 많이 떨어져 볼 거라는 네. 아마 우리 독자분들도 이 질문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예.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어쩌면 날카로운 질문, 반하는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23년 중반을 향해서 예. 기준금리 인상의 그 춤이 끝나는 라스트 댄스. 예.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있어봤자 한 번, 두 번. 예. 그리고 어쨌든 금리 인상 다 끝나간다. 예. 그러면 금리 인상 경로 속에서 22년부터 시작됐던 예. 이렇게 약 1년여 동안에 걸친 금리 인상 동안 5%, 벌써 5%포인트를 올렸잖아요. 예. 이렇게 이 동안 주가가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았었고 예. 오히려 금리를 강하게 인상하기 시작하는 초입에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주식시장에서 이탈했다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의 이제 선반영되니까 주가가 그래서 이제 회복되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의 정점이 이쪽에 있다면 주가의 저점은 먼저 한 6, 7개월 정도 먼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의 정점에 거의 다 오니까 이제는 유동성이라는 주제가 금리라는 주제가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하방 압력으로서 작용했던 것이 끝나고 당장 금리 인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부터 23년 연내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금리는 이제 계속 동결될 거라고 보면 언제 인하를 하든 물론 24년 초중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금리 인상할 일이 없다. 다른 말로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 하는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에 더 많이 돈이 유입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금리 인하 시점으로부터 선반영되어서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인하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만약에 24년 2분기 초다. 만약에 3, 4월이다.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23년 지금 뭐 7, 8월 정도면 먼저 선반영돼서 또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그런 국면 아니냐라는 또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쩌면 지금까지 주신 말씀하고 상충되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고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그냥 거시적 측면에서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 증가율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리는 뭐 앞으로 당장은 안 하겠지만은 언젠가는 인하할 것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일 수도 있고, 저는 뭐 올 4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4분기가 테일러 준칙이 뭐 하나 방법인데요. 미국의 적정금리 수준 측정해 보니까 한 3.6% 정도 나와요. 지금보다 많이 낮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3분기 주가가 조정을 보이라고 생각한 거는 금리는 앞으로 떨어질 거고 인하할 기대는 있지만은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 매출이 이익이 더 많이 줄어들 거라고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기업 이익이 더 많이 떨어져 볼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가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미국의 실질금리를 보는데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인데 이제 명목금리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 10년 국채 수익률 가지고 저는 명목금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1년 하반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고요. 작년에는 마이너스 6.8%까지 갔었어요. 역사상 실질금리가 미국 역사상 마이너스 6.8% 간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다는 건 지극히 비정상인데요. 이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0.5에서 뭐 최근에 그 4%까지 올랐죠. 근데 금리는 저는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실질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정상화되어 있으면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달부터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계시죠.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3.5
6% 안팎, 네. 7, 8%까지 갔습니다만. 네. 예, 그런데 6월 소비자 물가가 예. 제 모델 예상해 보면은 한 3.4% 정도 나오거든요. 네.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데 작년 6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9.1%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기저효과도 있지만은 예, 소비가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률이 3% 중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달부터 실질금리가 플러스라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과거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로 돌았을 때 미국 주가가 한번 급락했었거든요. 네. 네. 예.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닌가. 아, 네. 그동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니까 사람들이 네. 주식도 할 수가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도달하는 것은 네. 저는 큰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걸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그것도 같습니다. 재밌는 그 네. 포인트입니다. 예. 예, 그런 사이드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상당 부분 물가가 소위 디스인플레이션 시대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9.3%를 찍고 예. 9.1%를 예, 찍고 예.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예. 그래도 4%대 예. 물가 상승률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요렇게 한번 질문 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실제 재밌게 본 한 유튜브 영상인데 물론 그 채널이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교수님 영상하고 제 영상을 예. 같이 올려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23년 연내 금리 인하 없다. 예. 저는 없다. 예. 그리고 교수님은 금리 인하 있다. 예. 예. 근데 그 근거가 또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둘을 이제 마치 누가 맞을까요? 예. 이렇게 한 영상을 그렇게 예. 어디서 따와가지고 예. 예. 이렇게 쓴 걸 보면서 예.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테일러 준 측 말씀도 하셨지만 23년 연내 예. 금리 기준금리 인하 있을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예. 그 그래서 근거를 좀 더 그렇게 추가적으로 보는 여쭤볼 거는요. 수 있습니다. 예.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이제 네. 두 가지 기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GDP가 잠 GDP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네네. 예, 미국은 실제 GDP가 4분기 가면은 네. 잠 GDP 마이너스 2% 정도 밑에 있거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연말 가면은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가 저는 3% 물론 헤드라인 기준입니다. 네. 그런 물가 3% 안팎까지 떨어져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두 개 놓고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 3.6% 나오더라. 지금 5.2%인데. 네네. 예, 그런데 과거 보니까요. 예. 이 테일러 주칙에 추정한 적정 금리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실제 연방 기금 금리하고 방향은 거의 같습니다. 네네. 우리 한국은행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예, 저는 뭐 기재부 장관도 며칠 전에 한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우리 소비자 물가 6월부터 2%대 후반에 진입할 것이다. 네. 예, 제가 6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추정해 보면은 네. 한 2.9%. 네. 예, 그 다음에 하반기도 뭐 2.6% 안팎 이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우리 실제 GDP가 이미 잠 GDP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이거로 보면은 우리 기준금리는 연말에 4분기 한 2.6% 정도 나와요. 네. 3.5%니까. 네. 근데 제가 과거에 실제 금리하고 이 적정 금리 제가 추정한 거 방향을 보니까 네. 방향은 같더라는 겁니다. 네. 예. 예. 저도 그 부분은 예. 100% 동감합니다. 예. 그런 그런데 면에서. 뭐 연준, 뭐 한국은행 총재나 연준 의장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죠. 네. 그래서 하는 총재도 2% 대리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네. 그때 금리 인하하겠다. 지금 금리 인하 생각지도 말아라. 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예, 저는 3분기에 미국 주가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 네. 예, 그러면 소비가 더 위축되고 아마 9월 가면요. 네. 또 그 점도표, 뭐 경제 성장, 물가 성장 이런 전망치가 나올 텐데 네. 모든 게 밑으로 떨어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제 또 저도 어떻게 네. 보고 있냐. 예, 예. 저는 이제 왜 금리 인하가 없느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같은 경우도 뭐 최근 3.3%로 예. 발표를 했고, 그런데 근원 물가는 3.9%. 예. 그러니까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가 크게 떨어져서지. 예. 예.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거랑은 예. 다릅니다. 예. 상승률 기준이니까 식료품 물가 상승률과 에너지 물가 상승률이 크게 떨어져서지. 예. 근원 물가는 전혀 안 떨어지고 있다. 예. 그리고 근원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더디고 오래 예. 걸리지 예. 않습니까? 오래 걸리죠.
근데 이런 현상이 미국도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PCE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CPI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둘 다 헤드라인 물가가 이 코어 물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실제 기여도를 계산하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는 매우 크게 쪼그라들었고 또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는 많이 쪼그라들어서 오히려 마이너스 기여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원 물가의 기여도를 보면 그냥 약 4% 수준에서 4%포인트죠. 수준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굳이 따지면 중앙은행의 목표를 물가 안정이라 하지만 굳이 중앙은행의 목표를 더 세분화한다면 물가 안정이 아니라 근원 물가 안정이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료품 물가는 농림식품부의 고민이고요. 에너지 물가는 미국으로 치면 에너지부의 고민인 것이지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는 그래서 굳이 축약을 한다면 중앙은행의 목표는 근원 물가 안정이다. 근데 근원 물가 자체가 지금 안 잡힌 채 계속 맴돌고 있고 23년 하반기 내내도 그 목표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텐데 근데 어떻게 이런 물가 그리고 테일러 준칙을 말씀해 주셨지만 테일러 준칙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변수들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경기 침체의 정도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를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앙은행이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인하고 있는 것이니 당연히 그 정도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3년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뭐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정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목표가 헤드라인보다는 근원 물가죠. 사실 그 FOMC 거기 들어가면 물가를 근원 PC라고 정의를 해놨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한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헤드라인이 근원 물가에 한 3, 4개월 선행해요. 헤드라인 물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근원 물가 또 경직적인 물가도 같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원 물가도 지금 전문가들 예상치보다는 더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하반기에 짜장면 가격을 올렸는데 그거 작년에 올렸으면 올 하반기에는 저는 안 올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수준하고 올해 수준하고 같다면은 그 물가 상승률이 0%죠. 그렇죠. 물가가 그러니까 같다면. 이미 근원 물가에 대한 상품 가격을 이미 많이 올렸으니까 이거를 올리려면은 또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또 한 단계 올리려면은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한번 올려놨기 때문에 라면 가격도 작년에 올렸는데 지금 올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작년 수준하고 올해 수준하고 같다면은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근원 PC, 근원 물가도 뭐 지금 예상한 것보다 실제로 가면은 더 낮아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미국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 수요가 위축되면은 뭐 근원 물가 이것도 지금 예상치보다는 좀 더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과 이제 저의 이제 견해의 차이는 그거 같아요. 저도 물가가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위 디스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정의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향 안정화 되지만 23년 연내에는 목표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교수님은 오히려 목표하는 그 수준에 빨리 진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통화 정책은 늘 선제적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금리 인상 시차 효과를 보면요. 아까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12개월, 18개월 사이에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들더라.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분석해 보면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가장 많이 물가나 소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 4분기 통화 정책은 내년을 보고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 쉽지 않은 일이죠. 맞습니다. 쉽지 않은 일. 선제적인 통화 정책 쉽지 않은 거고요. 대표적으로 그 2008년 8월에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때 경기 좋다, 물가 온다. 그런데 바로 며칠 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예, 그만큼 미래 경제 상황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금리 인상하면은 시차 효과가 있다. 네, 네. 그 시차 효과를 정말 그 통화 정책을 잘 하려면은 네. 미리서 대응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관점에서.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우리 김영익 교수님이 네. FOMC 위원은 아니시니까. 네. 근데 FOMC 위원이시라면 네. 김영익 교수님을 FOMC 위원으로 모시면 네. 금리 인하의 한 표가 더 점도표상에서 하나 더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FOMC 위원들도 그렇게 선제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뜻인 거죠. 예, 저는 앞으로 재밌습니다, 6월, 지금. 8월 달에, 예. 6월, 8월 들어서 주가도 급락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네, 네. 최소한 10% 이상 급락하고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고용도 예. 최근에 그 실업수당제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서서히 최근에 서서히. 그 미국 갔다 온 사람들 보니까 그 기술 중심지 거기 어디입니까? 네. 거기 예. 갔더니 과거에는 아침 저녁으로 예. 그 출퇴근 시간에 차가 엄청 많이 밀렸는데 실리콘밸리 말씀. 실리콘밸리. 예. 예. 예, 그런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많이 안 하고 있대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당장 7월부터 네. 미국 고용이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이유가 딱 있으시네요. 예. 교수님의 뷰는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기가 23년 하반기에 예. 좀 강하게 침체될 것이고 예, 예. 그래서 소비가 강하게 위축될 것이고 그러면서 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잡힐 예. 것이고 목표하는 수준에 이르르니까 예. 당연히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네, 저는 미국 지표를 보면서 네. 정말 세상에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것인가. 그러게요. 예. 예. 그 2020년 코로나 때요. 네. 미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소비를 줄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20년 그 2분기 보니까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10%가량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네. 네. 고용을 보고 정말 놀라웠어요. 2020년 3, 4월 달에 미국 비농업분에서 고용이 2,200만 개 정도 줄어듭니다. 네. 네. 그 이전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3분기부터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매출이 떨어지면요. 기업 CEO 입장에서는 내가 일자리를 너무 많이 늘려놨네. 갑자기 줄여버리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현상들도 여러분 잘 예의주시하시면서 미국 경제를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수님과 말씀 나누는 동안에 우리 김영익 교수님 같은 분이 정말 경제를 먼저 바라보시는 이런 분들이 우리 금통위 위원으로 모셔줘야 되지 않을까. 총재로. 김 교수님이 가셔야 되죠. 저는 너무 예. 나이가 들었고요. 예,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동의해 주실 것 같은데 한국에 유례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23년 하반기에 정말 기나긴 그런 저성장 그런 것들이 23년 하반기에 한국 경제로 넘어와서 예. 시작될 거라고 혹시 바라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리 경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네. 구조적 측면에서 보고 그다음에 네. 단기 경기 순환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예, 구조적으로 보면은 예. 우리 잠재 성장률이 너무 빨리 낮아지고 있죠. 네. 1980년대 10%였는데요. 예. 지금 제가 추정해 보면은 2%에서 1% 후반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노동, 자본, 생산성 이런 걸 고려하면요. 네. 우리 잠재 성장률이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단기 사이클로 보면은 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작년 10월이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가급 평균적으로 보면은 네. 우리가 1972년부터 우리 통계청에서 기준 순환이라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예, 평균 수축 국면이 18개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경기가 구조적으로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고 네. 단기 순환 등에서 수축 국면에 들어선 거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경기는 나쁘다는데 왜 주가가 오르느냐? 네. 네. 사실 현재 경기 지표로 보면은 올해 주식 투자 못했을 겁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올해는 주가가 긍정적으로 그냥 맛 빠질 때마다 주식이 늘리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나라가 선행지수 순환변동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요. 네. 그게 2021년 6월에 정점이었었어요. 네. 네,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네. 그게 제가 예상해 보니까 3, 4월 무렵에 계속 저점일 것이다. 그런데 일단 4월까지는 떨어졌어요. 네. 네. 이제 5월 통계가 이달 말, 뭐 6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좀 더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선행지수가 예. 조만간 저점을 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점 찍고 올라온다는 예. 것이죠. 예. 그래서 주가는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올해 우리 주가를 보니까요. 뭐 코스피가 5월까지 거의 17% 올랐는데 네.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 제일 많이 오른 게 네.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무려 31%는 올랐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운수, 장비, 이게 뭐 자동차 같은 거였죠. 네. 이게 25%는 올랐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전기전자나 자동차 이런 거는 경기 관련주거든요. 네네. 네, 저는 주시장이 왜 이렇게 경기 관련주들이 미리서 올랐을까? 네, 그거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의 상승을 기대하고 올랐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주가가 먼저 오르고 선행지수가 저점을 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뭐 6월 8월은 조정을 거칠 것이다. 그거는 미국에서 충격이 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경기를 반영해가지고 이런 거 업종 주가가 네. 단기적으로 너무 추세 2로 벗어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주식 비중을 저 나름대로 하나 기준을 마련해 놨거든요. 네. 네. 우리 통계 기법에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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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가지고 이 추세를 구하고요. 네. 네, 전체 코스피를 추세를 구합니다만은 거기서 추세에서 10% 이상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을 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밑으로 5%나 10% 벗어나면 또 가감하게 주식 비중을 늘리고요. 또 늘리시고요. 네. 그런데 지난 뭐 5월부터 예. 이게 추세치에서 10% 정도 벗어나 버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놨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쨌든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도 네.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저는 이 부분은 정말 100% 공감하고 이 부분은 뭐 공감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으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잠재 성장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그 부문들 기여도별로 보면은 특히 그 노동 부문, 자본이나 총 요소 생산성보다도 노동 부문, 인구 감소에 따른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거, 그 부분은 굉장히 크게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23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 23년 경제를 상저하고다. 저도 얼마 전에 기재부 차관님하고 무슨 대담할 일이 있었는데 상저하고로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상저하고라는 표현보다는 상저하전데 근데 상반기가 유독 극단적인 저어기 때문에 상극저하저라고 해야 체감하기가 좋다. 그래서 하반기는 그래도 상반기보다만 나은 상태. 한국 경제도 3년보다는 4년이 나은 상태. 그래서 23년 6월을 지나는 이 2분기가 뭐 그러니까 20년 팬데믹 위기 이후로 가장 바닥에 해당되는 경기 국면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면 23년 성장률을 1.4%로 받고 그리고 상반기를 이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0.8%, 하반기를 1.8%, 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성장 고착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방향성이 맞습니다만 하반기를 보는 뷰는 기나긴 저성장을 얘기하기에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실까 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저도 4분기부터는 경제 성장이